총균쇠 일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길 제2장 환경 차이가 다양화를 빚어낸 모델 폴리네시아 소제목입니다. 모리오족과 마리오족의 잔혹한 충돌 뉴질랜드에서 동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채텀 제도에서 수세기에 걸쳐 살아오던 모리오족은 1835년 12월에 갑자기 자유를 잃었다. 그해 11월 19일 총과 곤봉과 도끼로 무장한 500명의 마오리족이 탄 배가 도착했고 12월 5일에는 다시 마오리족 400명이 더 왔다. 마오리족은 몇 패로 나뉘어 모리오족의 촌락들을 누비고 다니면서 모리오족은 이제 자기들의 노예라고 선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기 시작했다. 만약에 모리오족이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면 수적으로 2대1의 열세에 있던 마오리족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리오족에게는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들은 대표자 회의를 열어 맞서서 싸우는 대신에 평화와 우정을 제안하고 물자를 나눠주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모리오족이 미처 그 제안을 전달하기도 전에 마오리족이 한꺼번에 공격해왔다. 그로부터 며칠 사이에 그들은 수백 명의 모리오족을 살해하고 많은 시체를 요리해 먹었으며 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삼았고 더구나 그들마저 몇 년 동안 닥치는 대로 마구 죽여서 대부분을 없애버리고 말았다. 모리오족의 생존자는 이렇게 회상했다. 마리오족은 우리를 양떼처럼 죽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겁에 질려서 적들을 피하기 위해 숲속으로 도망치거나 땅을 파고 숨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우리는 곧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 아이들까지도 무차별로 학살당했다. 한편 정복자인 마리오족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대로 그 섬을 점령했으며 놈들을 모조리 사로잡았다. 한 명도 벗어나지 못했다. 더러는 도망쳤지만 우리가 곧 죽여버렸고 다른 놈들도 죽였다. 그러나 그게 어쨌단 말이냐. 우리는 관습에 따랐을 뿐이다. 모리오족과 마리오족 사이에서 벌어진 이 충돌의 잔혹한 결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모리오족은 고립되어 있던 소수의 수렵 채집민으로 지극히 간단한 기술과 무기밖에 없었다. 그들은 전쟁 경험이 전무했고 강력한 지도층이나 조직력이 부족했다. 반면에 마오리족 침략자들은 격렬한 전쟁이 만성적으로 되풀이되는 조밀한 농경민 사회에 속해 있었다. 그들은 모리오족보다 더 발전된 기술과 무기를 갖추었고 강력한 지도층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였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 두 집단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마리오족이 모리오족을 마구 도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모리오족의 비극은 현대 세계와 고대 세계를 막론하고 벌어졌던 수많은 비극과 마찬가지로 좋은 장비를 갖춘 다수와 나쁜 장비를 갖춘 소수가 부딪힌 사건이었다. 마오리족과 모리오족의 충돌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드는 것은 두 집단이 모두 천년경에 뉴질랜드로 이동했던 폴리네시아 농경민의 후손이라고 하는 점이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마오리족의 한 무리가 다시 채텀 제도로 이동하여 모리오족이 되었던 것이다. 두 집단은 헤어진 뒤에 몇 세기에 걸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발전했다. 북섬의 마오리족은 점점 더 복잡한 기술과 정치적인 조직을 발달시켰고 모리오족은 오히려 점점 더 단순한 기술과 정치적 조직으로 후퇴하였다. 모리오족이 수렵 채집민으로 되돌아가는 동안에 북섬의 마오리족은 더욱 집약적인 농업에 매달렸다. 그와 같은 정반대의 전개 과정이 결국 충돌 결과를 결정했다. 만약 이 두 섬의 사회가 각기 차등적으로 발전한 원인들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폭넓은 문제, 즉 각 대륙의 발전 양상이 서로 달렸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을 얻게 될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인간의 환경 적응력 연구를 가능하게 한 자연 발생적 실험. 모리오족과 마오리족의 역사는 환경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간에 걸친 소규모의 자연 발생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큰 규모에서 환경의 영향, 다시 말하면 지난 13,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인간 사회에 끼친 영향, 이것을 검토하는 책 한 권을 다 읽어보기 전에 독자는 우선 소규모의 실험을 통해서 그러한 영향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다. 가령 쥐를 연구하는 과학자라면 우선 한 무리의 쥐를 택하여 그 조상쥐를 각각 환경이 다른 여러 개의 철장에 분산시킨 뒤에 여러 세대가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해볼 것이다.
물론 인간 사회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의도적인 실험을 해볼 수가 없다. 그 대신에 과학자들은 과거 인간들에게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던 자연 발생적 실험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폴리네시아에 인간이 살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런 실험이 진행되었다. 유기니와 멜라네시아 너머에 태평양에 흩어져 있던 수천 개의 섬은 각기 그 면적, 고립성, 고도, 기후, 생산성, 지질적 생태적 자원 등이 크게 다르다.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그 섬들은 배로 건너갈 수 있는 범위에서 훨씬 벗어난 위치에 있었다. 그러다가 BC 1200년경 유기니 북쪽에 있는 비스마르크 제도에서 농경, 어업, 항해 등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마침내 일부 섬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그들의 후손은 그 이후에 몇 세기에 걸쳐서 사실상 태평양에서 주거가 가능한 모든 육지에 이주하여 살았다. 그러한 과정은 AD 500년에 이르러 거의 완수되었으며 천년경 또는 그 직후에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몇 개의 섬에도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다양한 환경을 가진 여러 섬에 이주민이 정착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모두 동일한 인간 사회에서 파생된 집단이었다. 모든 현대의 폴리네시아인의 궁극적인 조상은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문화와 언어, 기술, 가축화, 작물화 된 동식물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폴리네시아의 역사는 우리가 인간의 적응력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 발생적 실험인 것이다. 더구나 거기에는 우리가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인간의 적응력을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흔히 방해가 되는 요소, 즉 여러 부류의 이주민들이 차례차례 밀려 들어와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도 전혀 없었다. 그러한 중간 규모의 실험 속에서 모리오족의 운명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실험인 셈이다. 채텀 제도와 뉴질랜드의 환경 차이가 각각 마리오족과 모리오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하는 일은 쉬운 편이다. 채텀 제도에 처음으로 이주한 선조 마리오족은 원래 농경민이었지만 마리오족의 열대 농작물은 채텀 제도의 한랭한 기후에서 자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주민들은 다시 수렵 채집민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수렵 채집민은 재분배나 저장을 할 만한 잉여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사냥을 하지 않는 기능 전문가, 군대, 관료, 추장 등을 유지하고 먹여 살릴 수가 없었다. 그들의 사냥감은 특별히 정교한 기술이 없어도 맨손이나 곤봉 등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물고기, 바다 표범, 조개류, 보금자리를 짓는 바다새 등이었다. 더욱이 채텀 제도는 비교적 작은 외딴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전부 합쳐서 고작해야 2,000명 가량의 수렵 채집민밖에 살 수가 없었다.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는 이주할 만한 섬이 하나도 없었다. 모리오족은 채텀 제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쟁을 포기했고 남자 신생아의 일부를 거세함으로써 인구 과잉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줄였다. 그 결과 전쟁을 모르는 작은 집단이 유지되었고 그들의 기술과 무기는 단순했으며 강력한 지도층이나 조직력도 없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폴리네시아에서 가장 큰 섬들인 뉴질랜드의 따뜻한 북부는 폴리네시아인이 농업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다. 뉴질랜드에 남아있던 마오리족은 점점 그 수가 증가하여 10만을 넘어섰다. 그들은 국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져서 이웃 집단과 격렬한 전쟁을 만성적으로 벌였다. 잉여 농산물을 생산하여 저장할 수 있었으므로 기능 전문가, 추장, 겸업식 병사 등을 먹여 살릴 수도 있었고 농작물을 기르고 싸우고 또 예술을 창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도구가 발달됐다. 그들은 정교한 의식용 건축물을 짓고 막대한 수의 성체를 세웠다. 그리하여 모리오족과 마리오족 사회는 똑같은 조상 사이로부터 갈라졌지만 서로 판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 두 사회는 서로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여러 세기, 아마 500년 정도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바다 표범을 사냥하던 오스트레일리아의 배 한 척이 뉴질랜드로 가는 길에 채텀 제도에 들렸다가 그곳의 소식을 뉴질랜드에 전했다. 그곳은 바닷고기와 조개가 풍부하고 호수에는 뱀장어가 가득하고 땅에서는 카라카 열매가 많이 난다. 사람은 매우 많지만 싸울 줄도 모르고 무기도 없다. 바로 그 소식 때문에 900명의 마오리족이 채텀 제도로 몰려갔던 것이다. 그 후의 결과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환경이 경제, 기술, 정치 조직, 전쟁 기술 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소제목입니다. 폴리네시아의 다양한 환경적인 변수. 이미 언급했듯이 마오리족과 모리오족의 충돌은 중간 규모의 실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규모 실험이다. 폴리네시아 전체로부터 우리는 인간 사회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에 자리 잡은 각각의 사회 사이의 차이점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폴리네시아 전체는 뉴질랜드와 채텀 제도만 떼어놓았을 때보다 훨씬 더 폭넓고 다양한 환경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채텀 제도는 조직력 면에서 폴리네시아에서도 극단적인 경우에 속한다. 먹거리를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폴리네시아인들은 채텀 제도의 수렵 채집민뿐만 아니라 화전민, 그리고 집약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며 인류 전체에서도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축에 드는 사람들까지 매우 다양했다. 폴리네시아의 식량 생산자들은 돼지, 개, 닭 등의 생산량에서도 각기 달랐다. 그들은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을 위한 대규모 관계시설을 건설하고 물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넓은 양어장을 만들었다. 폴리네시아 사회의 경제적인 기반은 대체로 자급자족적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일부 섬에서는 겸업식 세습적 기능 전문가 집단도 유지되었다. 사회 조직에 있어서 폴리네시아의 각 사회는 평등에 가까운 촌락 사회로부터 세계에서도 계층이 가장 세분화된 축에 드는 사회까지 두루 갖추어져 있었다. 후자의 경우 위계 질서가 뚜렷한 수많은 계보와 추장 및 평민 계급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구성원들은 자기 계급 내에서만 결혼을 했다. 정치 조직 면에서도 각각의 섬이 여러 개의 독립적인 부족이나 촌락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로부터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섬을 침략하여 정복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상비군까지 갖추고 있는 원시 제국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했다. 마지막으로 폴리네시아의 유형 문화는 각자가 개인 용품을 제작하는 수준에서 기념비적인 속조 건축물 건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 모든 다양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폴리네시아의 여러 사회에 이러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것은 폴리네시아의 섬들 사이에 적어도 6가지 환경적인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섬의 기후, 지질 유형, 해양 자원, 면적, 지형적인 분열, 고립성 등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폴리네시아의 각 사회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선 그 요소들의 변동 범위부터 검토해보자. 폴리네시아는 대부분의 섬이 적도 부근에 위치하여 무더운 열대 혹은 아열대성 기후에 속하지만 뉴질랜드의 대부분 지역은 온대, 그리고 채텀 제도 및 뉴질랜드의 남부는 한랭한 아남극성 기후에 속한다. 하와이 섬은 북회 기선 안쪽으로 들어와 있지만 산이 높아서 고산 생식지도 존재하며 간혹 눈이 내리기도 한다. 강우량도 지구상에 최고 기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섬들은 강우량이 그 10분의 1에 불과하여 농업 한계선을 벗어날 정도로 건조하다. 섬의 지질적인 유형에는 환초, 융기한 석회암, 화산섬, 대륙의 파편, 그리고 그것들이 혼합된 형태 등이 있다. 한쪽 극단에는 투아모투 군도 섬들처럼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작은 섬들이 있는데 대개 평평하고 해 수면 위로 간신히 솟아있는 환초들이다. 그 밖에도 처음에는 환초였지만 핸더스 섬이나 랜널 섬처럼 해 수면 위로 높이 솟아올라서 석회암 섬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이 두 유형의 환초에는 다른 돌이라고는 전혀 없고 오로지 석회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토양층이 매우 얕고 영구적인 담수가 없으므로 둘 다 정착민들이 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반대쪽 극단으로는 폴리네시아에서 가장 큰 섬인 뉴질랜드를 들 수 있다. 뉴질랜드는 곤두아나 대륙의 파편으로서 오래전에 생성되었고 지질적으로 다양하며 철, 석탄, 금, 비치 등 광물 자원도 풍성하다. 폴리네시아에서 뉴질랜드를 제외한 큰 섬들은 대부분이 바다에서 솟아오른 화산섬으로 대륙의 일부였던 적이 없는 섬들이다. 그 중에는 융기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포함된 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비록 뉴질랜드처럼 지질적으로 풍부하진 않지만 이 해양 화산섬들은 여러 종류의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는 석기를 만들기에 적합한 종류도 들어 있으므로 적어도
환초보다는 나은 편이다. 화산섬에도 저마다 차이가 있다. 고도가 높은 섬에는 산지에 비가 많이 내린다. 따라서 풍화 작용이 심하여 토양층이 깊고 영구적인 유수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소시에테 제도, 사모아, 마르키즈 제도, 그리고 특히 하와이 등 폴리네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섬들이 그렇다. 그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통가 제도와 이스터 섬 등도 화산재 때문에 토양은 비옥하다. 다만 하와이와 같이 큰 하천은 없다. 해양 자원 면에서는 폴리네시아 대부분의 섬들이 얕은 물과 암초로 둘러싸여 있으며 환초 때문에 초호가 형성되어 있는 섬도 많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물고기와 조개류가 풍부하게 난다. 그러나 이스터 섬, 피케언 섬, 마르키즈 제도 등은 해안이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해저면의 경사가 가파르고 주변에 산호초가 없어서 해산물 생산량이 훨씬 떨어진다. 면적도 큰 변수가 된다. 사람이 영주하고 있는 섬으로는 폴리네시아에서 가장 작은 섬인 0.4 제곱킬로미터의 아누타 섬도 있고 27만 제곱킬로미터에 가까워 작은 대륙이라고 불릴 만한 뉴질랜드도 있다. 마르키즈 제도를 비롯한 일부 섬에서는 높은 능선과 가파른 절벽 때문에 주거 지역이 여러 개의 골짜기로 분리되어 있으며 반대로 통가 제도와 이스터 섬 등은 지형이 완만하여 통행에 장애가 없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환경 변수는 고립성이다. 이스터 섬과 채텀 제도는 크기도 작고 다른 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일단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인간 사회가 구성된 후에는 바깥 세상과 철저히 격리된 상태로 발전했다. 뉴질랜드, 하와이, 마르키즈 제도 등도 매우 외딴 곳이지만 적어도 하와이와 마르키즈 제도의 경우에는 최초의 이주 후에도 다른 섬 무리와 약간의 접촉은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세 섬 모두 가까이 붙어있는 여러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섬 무리 내에서는 접촉이 빈번했다. 폴리네시아의 기타 대부분의 섬들도 서로 나름 빈번하게 접촉하는 편이었다. 특히 통가 제도는 피지, 사모아, 월리스 제도 등과 가까우므로 각 제도 사이에서는 빈번하게 왕래를 했으며 결국에는 통가인들이 피지를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환경 요인에 따른 먹거리의 작물화 방법. 폴리네시아의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므로 이제부터는 그러한 다양성이 폴리네시아의 여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로 하자. 먹거리 문제는 한 사회의 다른 측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선 식량 사정부터 살펴보는 것이 편리하다. 폴리네시아인은 어획, 야생식물과 바다 조개류와 갑각류 채집, 육서 종류와 번식 중인 바다새 수렵, 식량 생산 등이 다양하게 혼합된 형태로 먹거리를 마련했다. 원래 대부분의 폴리네시아 섬에는 포식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화한 날지 못하는 대형 조류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뉴질랜드의 모아새와 하와이의 날지 못하는 거위 등이 가장 유명하다. 그러한 새들은 최초의 이주민들에게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었다. 특히 뉴질랜드의 남섬에 서식한 새들이 대표적인 경우로 그 새들은 손쉽게 잡을 수 있었으므로 대부분 전멸하고 말았다. 번식 중인 바다새들도 그 수가 급감하긴 했지만 일부 섬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식량 공급원으로 남아 있었다. 해양 자원은 거의 모든 섬에서 중요한 것이었지만 이스터 섬, 피케언 섬, 마르키즈 제도 등에서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은 스스로 생산한 식량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 폴리네시아인의 선조들은 돼지, 닭, 개, 이 세 종의 가축화된 동물을 들여왔지만 폴리네시아 내의 다른 동물을 가축화하지는 못했다. 많은 섬들이 그 세 종을 모두 존속시켰지만 고립성이 심한 일부 섬에는 그 중에 한 종 또는 그 이상이 없어졌다. 칸으로 운반된 가축들이 긴 항해 기간 동안 살아남지 못했거나 죽어 없어진 가축종을 외부에서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고립되어 있는 뉴질랜드에는 개만 남았고 이스터 섬과 티코피아 섬에는 닭만 남았다. 이스터 섬에는 산호초나 풍요롭고도 얕은 물이 없고 육서 조류도 금방 전멸하고 말았으므로 그곳 사람들은 닭장을 지어 양계에 힘썼다. 그러나 이 세 종의 가축은 기껏해야 간헐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했을 뿐이었다. 폴리네시아의 식량 생산은 주로 농업에 의존했다.
폴리네시아의 농작물들은 외부에서 처음 작물화되어 이주민들이 가지고 들어온 열대성 작물이었으므로 남극성의 위도에서는 농업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뉴질랜드 남섬의 한랭한 남부 지역과 채텀 제도에 정착한 사람들은 일찍이 선조들이 수천 년 전에 걸쳐 발전시켰던 농업을 포기하고 다시 수렵 채지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외의 섬에서는 건조지 작물, 예를 들면 참마나 고구마입니다. 관계 작물, 주로 타로토란이라고 하는 그런 농작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과수 작물, 빵나무 열매나 바나나, 코코넛 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농사를 지었다. 각 작물의 생산성과 상대적인 중요성은 섬의 환경에 따라서 제각기 달랐다. 핸더슨 섬과 레넬 섬, 그리고 환처 섬들은 토양이 빈약하고 담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가장 낮았다. 인구 밀도는 온대의 뉴질랜드도 매우 낮았다. 폴리네시아의 일부 작물을 재배하기에는 너무 춥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섬들과 기타 몇몇 섬에서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비집약적인 화존 농업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어떤 섬들은 토양이 비옥했지만 고도가 낮고 영구적인 큰 유수가 없어서 관계가 불가능했다. 그러한 섬에서 사는 사람들은 계단식 밭을 만들고 집 따위를 깔고 윤작을 하며 휴작 기간을 줄이거나 아주 없애고 인공림을 유지하는 등 많은 노동량을 요구하는 집약적 건조지 농업을 발전시켰다. 건조지 농업은 이스터섬, 조그마한 아누타섬, 평평하고 고도가 낮은 통가 제도 등에서 특히 생산성이 높았다. 그 지역의 폴리네시아인들은 육지의 대부분을 식량을 재배하는 데 사용했다. 폴리네시아에서 가장 생산적인 농업은 관계한 밭에서 타로토란을 재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열대섬 중에 통가 제도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고도가 낮아서 강이 없기 때문이었다. 관계 농업은 하와이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카우아이, 오아후, 몰로카이 섬 등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 섬들은 면적이 넓고 비가 많아서 영구적인 큰 유수가 있을 뿐 아니라 건설 사업을 벌이는 데 필요한 인력도 넉넉했다. 하와이는 부역을 통해서 타로토란 경작을 위한 정교한 관계시설을 만들어 한 에이커당 24톤의 수확을 거두었다. 이것은 폴리네시아 전역에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이었다. 그러한 생산량 덕분에 집약적인 양돈 생산도 가능했다. 또한 하와이는 대량의 인력을 양식업에 활용하여 거대한 양어장을 건설하고 카노스 청어와 숭어를 양식했다는 점에서도 특이한 경우다. 소제목입니다. 인구 밀도가 폴리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다양화에 미친 영향. 이렇게 환경에 따른 먹거리 변동이 심했으므로 인구 밀도 역시 폴리네시아 각지에서 크게 달라졌다. 밀도가 가장 낮은 것은 채텀 제도, 1제곱마일당 겨우 5명이고 뉴질랜드 남섬의 수렵 채집민, 그리고 뉴질랜드 나머지 지역의 농경민, 이곳은 1제곱마일당 28명이라고 합니다. 구하는 대조적으로 집약 농업을 하는 섬들은 1제곱마일당 인구 밀도가 120명을 넘는 경우도 많았다. 통가, 사모아, 소시에테 제도 등은 1제곱마일당 210에서 250명이었고 하와이는 300명에 달했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고도가 높은 아누타 섬으로 1제곱마일당 1100명이었다. 그곳 주민들은 토지 전체를 집약적으로 식량 생산에 활용하여 0.4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면적에 무려 160명이 모여 살았으므로 자급자족 사회로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밀도가 높은 편에 속했다. 아누타의 인구 밀도는 현대의 네덜란드보다도 높아서 방글레시아와 맞먹을 정도였다. 인구 규모는 인구 밀도, 그러니까 1제곱마일당 인구수, 여기에 면적을 곱한 값이다. 면적은 제곱마일입니다. 여기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한 섬의 면적이 아니라 정치적 단위의 면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섬보다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다. 서로 가까이 있는 섬들이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결합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형의 기복이 심한 큰 섬 하나가 여러 개의 독립적인 정치적인 단위로 분리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단위의 면적은 섬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섬의 지형적 분열이나 고립성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 섬 내부에 통행에 강력한 장애물이 없는 작고 고립된 섬들의 경우에는 가령
160명이 산 아누타 섬과 같은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섬 전체가 정치적인 단위가 되었다. 그보다 큰 섬들은 정치적으로 통일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전체 인구가 각각 몇십 명쯤의 수렵 채지민으로 이루어진 여러 무리로 분산되었거나 예를 들면 채텀 제도와 뉴질랜드 남섬의 남부겠죠. 또 농경민들이 넓은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거나 예를 들면 뉴질랜드의 나머지 지역입니다. 또 농경민들이 밀집해 살지만 기복이 심한 지형 때문에 정치적으로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서 마르키즈 제도의 경우에는 서로 이웃한 계곡에 사는 사람들도 가파른 절벽 때문에 주로 바다를 통해서 왕래를 했다. 각각의 계곡은 수천 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독립적이고 정치적인 통일체였으며 마르키즈 제도의 큰 섬들은 대부분 그와 같은 여러 개의 통일체로 분리되어 있었다. 통가, 사모아, 소시에테, 하와이 제도 등의 지형이 섬들 사이에 정치적인 통일을 가능케 했다. 그래서 10,000명 또는 그 이상의 정치적인 단위들이 생겨났다.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이 넘기도 했다고 합니다. 통가 제도는 섬 사이의 거리 및 이웃한 제도들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편이었으므로 나중에는 인구 4만 명을 거느린 다도 제국도 탄생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폴리네시아의 정치적인 단위는 그 크기가 수십 명에서 4만 명까지 다양했던 것이다. 정치적 단위의 인구 규모는 인구 밀도와 더불어 폴리네시아의 기술 및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조직에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밀도가 높을수록 기술과 조직은 점점 복잡해진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여러 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인구 밀도가 높게 되면 전체 인구의 일부만 농경민이 되었지만 그들은 집약적 식량 생산에 동원되어 비생산자들을 먹여 살릴 잉여 농산물을 수확했다는 것이다. 농경민들을 동원하는 비생산자에는 추장, 사제, 관료, 무사계급 등이 있었다. 규모가 큰 정치적인 단위들은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여 관계시설이나 양어장 등을 건설함으로써 식량 생산을 더욱더 집약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전은 통가, 사모아, 소시에테 제도 등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그 모두가 폴리네시아의 기준에서는 비옥하고 인구가 밀집되고 상당히 넓은 편에 속했다. 이러한 경향은 폴리네시아의 열대섬 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 이루어진 하와이 제도에서 절정에 달했다. 하와이는 인구 밀도가 높고 면적이 넓어 추장들이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의 규모도 매우 컸다. 인구 밀도 및 인구 규모와 관련해서 폴리네시아의 여러 사회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성이 생겼다. 우선 경제적인 체제가 가장 단순한 섬들은 인구 밀도가 낮거나 예를 들면 채텀 제도의 수렵 채지민을 이야기합니다. 인구수가 적거나 작은 환초 섬들을 이야기하겠죠. 밀도도 낮고 인구수도 적은 경우였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었다. 경제적인 전문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전혀 없었다. 전문화의 정도는 면적이 넓고 인구가 밀집될수록 더 커졌으며 사모아, 소시에테, 특히 통가 및 하와이 제도에서 절정에 달했다. 마지막에 두 제도에는 카누 기술자, 항해 전문가, 석공, 새 사냥꾼, 문신 기술자 등 세습적인 겸업식 기능 전문가들이 있었다. 사회적인 복잡성도 마찬가지로 다양했다. 이 점에서도 채텀 제도와 환초 섬들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평등한 사회였다. 이 섬들에서도 폴리네시아 본래의 전통에 따라 추장이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추장들은 눈에 보이는 표식을 거의 착용하지 않았고 평민들과 똑같이 오두막집에서 살았으며 모두가 그렇듯 스스로 키우거나 잡아서 먹거리를 장만했다. 사회적인 표식과 추장의 권력은 인구 밀도가 높아서 정치적인 단위가 큰 섬일수록 커졌다. 특히 통가와 소시에테 제도에서 두드러졌다. 사회적인 복잡성도 역시 하와이 제도에서 절정에 달했는데 추장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8개의 위계 계보로 세분될 정도였다. 추장 계보의 구성원들은 평민과 섞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혼했으며 때로는 남배나 배다른 남매가 맺어지기도 했다. 평민들은 계층이 높은 추장 앞에서 반드시 엎드려야 했다. 추장 계보, 관료, 일부 기능 전문가 등의 구성원들은 모두 다 식량 생산을 위한 노동에서 해방되었다. 정치 조직도 동일한 경향을 띠었다.
채텀 제도와 환초섬에서는 추장들이 장악한 자원이 별로 없었고 의사결정은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토지의 소유권은 추장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것이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되고 더 큰 정치적인 단위에서는 추장에게 더 많은 권위가 집중되었다. 정치적인 복잡성은 통가와 하와이에서 크게 다렸다. 세습적인 추장들의 권력은 다른 지역의 왕에 필적할 정도였고 토지는 평민이 아니라 추장이 통제했다. 추장은 자기가 임명한 관료들을 대리인으로 삼아 평민들로부터 식량을 징발하고 평민들을 징용하여 대규모 건설 공사를 벌였다. 그러한 공사의 형태는 섬마다 달라서 하와이에서는 관계시설과 양어장, 마르키즈에서는 춤과 축제를 위한 건물, 통가에서는 추장의 분묘, 그리고 하와이, 소시에테 제도, 이스터 섬 등지에서는 신전을 건립했다. 18세기에 유럽인들이 들어올 무렵에 통가의 추장 사회나 국가는 이미 제도와 제도를 연결한 하나의 제국이 되어 있었다. 통가 제도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섬들로 이루어졌고 몇 개의 큰 섬들도 지형이 분열되지 않았으므로 각각의 섬은 한 명의 추장을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통가 제도에서 가장 큰 섬, 통가타푸 섬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세습적 추장들이 제도 전체를 통일했고 결국에는 제도 바깥에 있는 섬들도 최고 800km가량 떨어진 거리까지 정복했다. 그들은 피지 및 사모아와 빈번한 장거리 교역을 했고 피지에는 통가인의 정착촌을 만들었으며 피지의 일부를 공격하여 정복하기까지 했다. 이 해상 원시 제국의 정복 및 통치 활동을 수행한 것은 150명까지 탈 수 있는 대형 카누를 갖춘 해군이었다. 통가와 마찬가지로 하와이도 인구가 많은 몇 개의 섬을 포함한 정치적인 통일체가 되었지만 몹시나 이 고립된 지정학적인 입지 때문에 하와이 제도에 국한되었다. 유럽인들이 하와이를 발견했던 1778년 무렵에는 이미 각각의 섬들이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있었고 섬과 섬 사이에 정치적인 통합도 부분적으로 시작된 후였다. 가장 큰 4개의 섬, 그 4개의 섬은 하와이 섬, 또 마우이, 오아후, 카우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각각 독립을 유지한 채로 자기들보다 작은 섬들, 예를 들면 라나이, 몰로카이, 카울라웨, 니하우라고 합니다. 이곳을 지배했다. 또는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다투었다. 유럽인들이 들어온 이후에 하와이 섬의 왕인 카메하메아 1세는 유럽의 총기와 선박을 사들여 마우이 섬과 오아후 섬을 차례로 정복함으로써 가장 큰 섬들을 신속하게 통합해 갔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독립을 지킨 카우아이 섬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카우아이의 추장이 카메하메하 추장과 협상 후에 합의를 보게 되어 마침내 하와이 제도의 통일이 완성되었다. 폴리네시아의 여러 사회의 다양성 중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도구를 비롯한 유형 문화의 요소들이다. 각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달랐던 점은 명백히 서로 다른 유형 문화를 이루었다. 핸더슨 섬의 경우에 오래전에 산호초가 해수면 위로 융기되어 생긴 섬이므로 석계석 외의 암석은 전혀 없었다. 주민들은 거대한 대압 조개의 조가비로 한 손으로 사용하는 연장인 깍귀를 만드는 정도의 기술에서 그쳤다. 그와 반대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소대륙인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으로 그들은 매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특히 비취를 다듬는 솜씨가 유명하다. 그 두 극단 사이에는 폴리네시아의 해양 화산섬들이 들어간다. 화강암이나 부싯돌을 비롯한 대륙성 암석은 없었지만 적어도 화산암은 있었으므로 폴리네시아인들은 그것을 갈아 만든 석재 깍귀로 농경지를 개간했다. 폴리네시아인들의 인공 유물 유형을 살펴보자면 채텀 제도에서는 바다표범, 조류, 바닷가재 등을 잡을 때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곤봉이나 막대기 정도에 그쳤다. 그 밖에 대부분의 섬에서는 낚싯바늘, 깍귀, 장신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었다. 환처섬에서도 채텀 제도처럼 인공 유물들이 작고 비교적 단순했으며 개인적으로 만들어 가졌을 뿐이었다. 건축물이라고는 간단한 오두막집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된 큰 섬에서는 기능 전문가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추장들을 위해서 다양한 특권적인 물품, 예를 들면 수만 장의 새털로 만들어서 하와이의 추장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깃털 망토가 있었답니다.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폴리네시아에서 가장 큰 생산품은
몇몇 섬에서 발견되는 어마어마한 석조물, 예를 들면 이스터 섬의 거대한 석상이나 통가 족장들의 분묘, 또 마르키즈의 의식용 재단, 하와이 소시에테의 신전 등등이 있습니다. 이 장엄한 건축물들은 명백히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멕시코, 페루 등지의 피라미드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물론 폴리네시아의 석조물이 그러한 피라미드들의 규모를 따라가지는 못했는데 그건 단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폴리네시아의 어느 추장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 더 많은 노동력을 징발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스터 섬의 주민들은 30톤이 넘는 석상들을 세울 수가 있었다. 그것은 겨우 인구 7,000명에 더구나 인력 외에는 다른 동원력이 전혀 없었던 섬에서는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다. 소제목입니다. 각 대륙의 다양화를 야기한 환경적인 차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 사회는 그렇게 각기 경제적 전문화, 사회적 복잡성, 정치적 조직, 유형 생산품 등이 크게 달랐다. 이는 인구 규모 및 밀도와 관련돼 있었고 그것은 다시 섬의 면적, 분열, 고립성, 그리고 먹거리를 구하거나 식량 생산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폴리네시아의 여러 사회는 원래 동일한 하나의 조상사회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각기 다른 환경으로 인해 얼마 안 되는 지표 면적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그 사회의 차이점들이 다양하게 발전했던 것이다. 폴리네시아 내부의 그러한 문화적인 차이의 범주들은 본질적으로 세계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 나타난 것들과 일치한다. 물론 세계 전역을 놓고 본다면 폴리네시아보다 다양성의 범위가 훨씬 폭넓다. 현대의 대륙 사람들 중에도 폴리네시아인들처럼 석기에 의존하는 민족이 있긴 했지만 남아메리카도 금속을 잘 다루는 사회들이 생겼고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인들은 철을 사용하는 수준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폴리네시아에서는 그와 같은 발전이 전혀 없었다.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금속 매장량이 없었기 때문이다. 폴리네시아에 사람이 살기도 전 유라시아에서는 이미 어엿한 제국들이 있었다. 나중에는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에도 제국들이 생겨났지만 폴리네시아에서는 두 원시 제국이 있었을 뿐이며 그 중에서도 한 제국은 유럽인이 도착한 후에야 겨우 통합되었다. 유라시아와 중앙아메리카는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냈지만 폴리네시아는 그렇지 못했다. 이스터 섬만은 예외일 수도 있겠으나 그곳의 신비한 문서들은 주민들이 유럽인들과 접촉한 후에 작성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폴리네시아는 전 세계 인류의 사회적인 다양성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라 작은 한 부분만을 보여준다. 전 세계의 지리적인 다양성에서 폴리네시아가 차지하는 부분이 작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놀라운 일도 아니다. 더구나 폴리네시아는 인류 역사에서 지극히 최근에 이르러 사람이 살기 시작했으므로 폴리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도 불과 3,200년 동안 발전한 것이 고작이다. 인간이 가장 늦게 살기 시작한 대륙, 예를 들면 남북 아메리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최소한 13,000년이 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만약에 몇천 년 정도만 더 있었다면 통가와 하와이도 어엿한 제국 수준에 이르러 태평양의 패권을 놓고 싸웠을 것이고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 제국을 다스렸을 것이다. 또한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비취를 비롯한 기존의 재료뿐만 아니라 구리와 철로 만든 도구도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폴리네시아는 환경과 관련해서 인간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폴리네시아가 그랬으므로 그러한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뿐이다. 과연 다른 대륙에서도 그랬을까? 만약 그렇다면 다른 대륙에서 다양화를 야기시킨 환경적인 차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